연준은 그냥 제 갈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월가에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경제보다는 오롯이 지수와 종목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 현상이 너무 그렇게 이례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이 현상은 그냥 있는 대로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지금 내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움을 못 사는 거면 그냥 인정하세요. 자, 오늘 연준 FOMC 관련돼서 준비해 예. 오셨네요. 연준 의장 얘기도 있고 앨런 장관 얘기도 있는데 앨런 장관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요. 일단 연준이 25bp 금리 인상 이건 예견됐었던 상황이고 또 연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유럽의 각국 은행들도 50에서 25bp씩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 금리를 안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일부 정말 일본계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결국 연준은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연준이 좀 혼동된 그것을 행보를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측도 일부 있어요. 근데 연준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에 점도표를 발표했는데 터미널 금리를 5.1로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12월 달에 점도표를 발표했던 5.1과 동일합니다. 연준은 작년 6월부터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 향후 금리를 어떻게 올리겠다? 6월 달만 하더라도 4.5,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9월 달에 4.5, 그 다음에 12월 달에 5.1을 제시했고 이번에도 5.1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인상해 왔습니다. 그 터미널 금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속터미널 이렇게 얘기하듯이 종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종점을 5.1로 하겠다라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에서 50이니까 한 차례 정도 더 금리를 인상하고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물론 이제 그거 플러스 한 번 더 열어놓은 거는 시장에서도 5.5까지는 열어놨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눈높이가 같아진 상황이죠. 연준은 그냥 제 갈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준이 걷고 있는 것을 보고 한쪽에서 야 금리 더 올려라, 올리지 마라, 안 올릴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월가에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연준의 어떤 그 점도표라든지 연준의 횡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박따박 보고 하면 되는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닌가. 물론 이 빌미를 연준이 제공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파월 의장은 경제학자 출신이 아니에요. 변호사 출신이에요. 변호사였다가 어떻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때 금융위기를 어떻게 하다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그 연준 의장이 된 거거든요. 연준 역사상 처음으로 비경제 전문가가 의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말의 무게감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경제 전문가들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이게 어떻게 파장이 퍼질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조심하는 건 하지만 이 파장까지는 고려를 못하는 게 일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월가에서 확대 해석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혼동된 부분들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연준이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연준이 하는 행보에 대해서 시장 그렇게 이제 크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더 이상은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고용 지표가 더 좋아진다는 근데 고용 지표 더 좋아지기는 어려워요. 지금 3%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걸 2%대까지 내려온다라는 내려와도 그런 의미 없다라고 보고 서로 뒤로 후퇴에 대해서 4%대 실업률이 나타난다. 이거는 연준한테 더 좋은 신호고 물가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다시 8, 9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시장에서 다 노출이 된 카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6이 유지가 되고 5가 나온다고 4가 나온다 하더라도 연준은 한 차례 정도는 더 금리 인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처럼 작년처럼 고용과 어떤 그 물가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는 경제보다는 오롯이 지수와 종목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항상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미국의 어떤 금리 스탠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종목이 바뀔 수가 있었기 때문에 금리 결정에 따라서 그쪽에 신경을 썼다라면 이제는 비중을 좀 낮추시고 다음 주에 나오는 김희수 대표랑 이성우 이사님 종목을
정말 잘 째려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째려만 봐야 된다는 거. 아, 1년짜리니까 진짜 뭐 손가락 하나 정도 담가고 올까요? 네. 하여튼 근데 지금 이 금융위기에 대한 여진 네. 이게 지금은 당분간 좀 잘 수습되겠지만 지금 네.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갈수록 아마 이 노이즈가 점점 커질 수 있지 않냐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많다는 거. 그렇죠. 그 부분을 보면 여기에 이제 앨런 의장 발언을 우리가 이제 들고 와야 되겠죠. 앨런 의장께서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워딩을 정확히 보게 된다라면 은행 이제 우리는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 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기본 3억까지 돼요. 근데 이제 3억도 보험을 든 사람이 있고 보험을 안 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별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5천만 원까지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지만 3억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앨런 의장이 우리가 이제 그 보험 안 든 사람도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아니다, 우린 그거 또 없다 얘기했다가 이번에 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앨런이 말을 바꾼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앨런이 특별히 말을 바꿨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정확한 워딩을 보면 처음에는 일단은 지금 사태 원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하면 은행이 망하니까 내 돈이 날아간다?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파산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은행에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그러면 왜 파산이냐? 지금 은행에 돈이 있는데 이게 장기 채권으로 있는 거예요. 미국채. 예, 미국채로 있는 거죠. 미국채로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걸 팔게 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일단 돈들을 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앨런 의장이 서둘러서 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보장해 줄게.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딱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비보험까지 해줘? 이거는 또 모럴 해저드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그 말은 걷어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불안감이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조치를 할게. 그런 거잖아요. 필요하면 거기에 방점을 찍은 거죠. 조치를 할 게가 아니라 필요하면 근데 난 지금 필요치 않다. 금리는 25bp 올리는 거고 그다음에 유럽도 다 금리 올리는 거니까 아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 필요하면 그때 가서 어떤 카드를 쓸지는 몰라. 그러니 너무 투자자들 동요하지 말라. 저는 그 정도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앨런이 보장해준다 그랬다가 안 해준다 그랬다. 뭐 이거는 너무 표면적으로 본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모럴 해저드라는 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것까지 해주게 된다라면 나중에 은행들은 더 커질 수가 있죠. 더욱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이렇게 앨런 의장이 어떻게 보면 말을 바꿨다라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세게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방은행들 지금 여러분들 어제 이제 미국 증시 보게 되면 지방은행들이 5, 6%가 빠지고 오히려 JP모건 이런 건 별로 안 빠졌어요. 대형은행들은. 이게 뭐냐면 미국의 지방은행이 수천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대형은행으로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방은행이 하는 것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줘서 소위 말해서 자금의 승수 효과 자꾸 이제 돌리는 이런 건데 거기서 돈이 빠져나와가지고 큰 은행으로 가면서 MMF로 가고 있습니다. 이 MMF는 머니마켓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승수 효과를 안 일으키는 거예요. 채권을 사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앨런 장관 입장에서 보면 가뜩이나마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한 고리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진화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심리를 안정시킨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라도 돈을 빼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앨런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위기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뭐 파탄 나는 거니까 앨런 장관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저렇게 평온한 거지 어떻게 보면 국내 언론이 저는 너무 과장해서 막 이게 지금 뭐 문제인데 이 문제인데 쟤네들은 왜 조용해? 쟤네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아니 미국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고 국내 몇몇 유튜버들만 똑똑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지금 국내 그렇게 지금 막 위기다라고 보는 분들이 시장을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결국 워딩을 다 해석한 게 아니라 몇몇 자극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환율이 안정돼 있는 거예요. 환율이 지금 1,300원을 안 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뭐 은행 위기가 오고 그러면 달러가 강세를 보여야 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원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환율이 급등해야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 환율이 30원이 뚝 떨어졌죠. 그 이유는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죠. 지금 날씨가 더운데 보일러 떼면서 에어컨 튼다라고 표현을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옥죄고 있잖아요. 금리를 올린다라는 걸 옥죄는 건데
지금 이제 CS 같은 경우 이제 스위스 은행이지만 파산이 됐는데 그게 이제 CS의 주요 예금자들이 미국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미국이 한 게 통화 스와프를 열어줬어요. 통화 스와프를 열어주다 보니까 이 통화 스와프라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죠. 자국 통화를 주고 달러를 갖고 오는 거. 그러니까 달러가 풀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미국의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이루어진 건데 이런 메커니즘으로 봐야지 단순하게 지금 미국의 은행이 문제니까 우리가 문제다. 그러면 원화 약세를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저렇게 평온한 이유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그 평온함이 네. 아직은 수면에 가라앉아 있다. 그럴 안에서는 수도 되게 불안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좀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그 우리 좀 앞전에 우리 소장님 앞전에 그 홍익희 교수님, 예. 홍익희 교수님 인터뷰를 좀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12일 날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FT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은행 간 조금 전에 은행 기간 조금- 대출 프로그램 BTFP. 조금 전에 하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세요? 나 어려워. BTFP 따라해 보세요. BTFP. BTFP 좀 어렵네요. 예. 이거 어려워. 근데 하여튼 요것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개념이더라고. 네. 미국채를 가지고 예. 담보로 연준에서 맞습니다. 돈을 예. 빌리는 거야. 예, 맞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예. 지금 시세가 이래서 80%예요. 예. 그러면 그 담보를 얼마로 잡아주느냐? 90%도 아니고 100% 100% 잡아줍니다. 예, 원가로 예,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져올 후폭풍이 또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예, 그렇죠. 연준의 지금 대차대조표가 3천억 달러가 확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가져올 후폭풍, 그러니까 노이즈는 계속 있는 거지.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잠재적인 부실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00% 쳐주니까 일단 돈으로 지금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이제 여기 더 이상의 심리적인 동요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나중에 그 돈이 들어가고 다시 그 실무를 하는 거. 어떻게 보면 RP한 거죠.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한 거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진짜 한두 개가 더 터지면 그때는 이 시스템이 무너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터지지 않는다 해도 예. 가져올 수 있는 후폭풍으로 일단 첫 번째로 예.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예. 예, 이 현상, 그거는 결국 경기 침체.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이제 고원 금리,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피봇, 그 파월 의장이 올해까지는 피봇이 없다 선언했지만 그게 내년에도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 장기화된다라면 결국 금리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 건데 쉽게 경기 침체가 안 오고 한쪽에서는 지금 미국 산업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피봇이 더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그렇게 크게 부풀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는 문제죠. 은행이 망했다라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 폭풍까지 우리가 한번 좀 여전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저도 그 문제가 이렇게 쉽게 터지지는 않겠지만 네. 왜냐하면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그렇죠. 테니까. 네. 그러나 어쨌든 한숨 돌리고 났을 때서부터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그 계산서들이 네. 언제가 시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이즈가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그 다음에 뭐 글로벌 은행은 이 정도로 끝나나요? 예. 이 정도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국내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예. 지금 우리 2차 전지, 인공지능, 로봇주 여기에 이제 돈이 다 쏠리고 있잖아요. 수급이 맞습니다. 예. 몰리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네. 반면에 무슨 소리야? 이거는 그냥 우리 증시에 이제까지 있어 왔던 하나의 패턴에 불과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 패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꺼질 듯 꺼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15년 가깝게 보면 너무 멀리 가지 말고요. 2015년에 제약바이오가 2년 반을 끌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고령화 테마, 늙는다,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종목들이 돌고 돌면서 그때 당시에 메디톡스가 15,000원짜리가 80만 원까지 갔어요. 지금처럼 에코프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메디톡스가 보톡스 만드는 회사인데 그런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셀트리온도 기억나시죠? 정말 많은 회사들이 이런 시세를 분출했었던 무려 2년 반 동안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고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게 2차 전지, 인공지능, 로봇이 물론 당장 구현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우리 미래를 바꿀 건 사실이잖아요. 이 시대가 분명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가 강력한 거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항상 그 뒤에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금융와도 연관된 거지만 지금의 이제 제약바이오의 모습을 보면 물론 이거랑 좀 다를 수도 있죠. 제약바이오는 신약 개발에 대한 성공이 있어야 되지만 이건 지금 뭐 눈에 보이는 2차 전지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차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몰고 있으니까 인공지능 내가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결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2023년에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경기 둔화가 되니까 오히려 여기가 지금 쏠리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밸류에 따른 것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현상이 너무 그렇게 이례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이 현상은 그냥 있는 대로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지 그렇다면 그 얘기는 이 지금의 이러한 현상, 쏠림 현상은 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쏠림, 이 여기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관심과 주가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관심과 주가는 다를 수 있고 이것들이 만드는 지금은 저는 약간의 과열이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주식시장에 거의 꽤 몇십 년 있었던 경험상으로 놓고 보면 그 경험과 항상 주식시장에서 경계해야 되는 말이 있잖아요. 이번만은 다르다. 이번만은 다르다도 저는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제가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버블 때도 그렇고 차화정 때도 그랬고 얼마 전에 태조이방원 때도 그렇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메타버스 때도 그랬고 자율주행과도 그랬고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이제 최근에 놓고 보면 제약바이오도 우리가 뭐 약 먹는 게 많이 발달됐지만 갑자기 우리가 뭐 확 모든 만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우리가 메타버스 아직 시연도 안 됐고 자율주행차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기는 하는 건가요? 나오긴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멀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게 테마로서의 부분들은 일정 부분 있다. 그게 단지 무상증자 테마처럼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것과는 좀 별개다. 그렇지만 밸류는 조금 조심해야 될 단계에 온 게 아닌가. 특히 더군다나 어제부터 변동성이 시작됐죠. 2차 전지 같은 경우. 어제 오후 2시에 변동성이 한번 시작됐고 오늘도 변동성이 있다라고 보게 된다면 이 변동성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식시장은 결코 사람과 사람이 거래하는 거예요. 이 상대방의 거래인데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달라야 거래가 됩니다. 같으면 거래가 안 되죠. 나는 이 주식이 나쁘다라고 해서 팔아야 되는 거고 나는 이 주식이 좋다고 해서 사야 돼요. 근데 주식이 올라갈 때는 파는 사람보다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더 컸었던 거죠. 그 주가가 올라가죠. 파는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가 파는 거야. 이익이 났던 내가 돈이 필요하던 아파트 중도금을 내야 되던 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야, 이 좋은 주식을 내가 사야지 하는 사람 욕구가 컸는데 지금 변동성은 뭐죠? 야, 이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이 주식이 좋냐 나쁘냐라고 여기서 따지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주식은 좋냐 나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이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나요? 에코프로에 대해서 국내 투자 중에 모르는 분이 있나요? 로봇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저는 모르는 분들이 없는 주식,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건 차트를 봐야 된다. 차트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서로 논쟁 중에 차티스트들이 하는 얘기는 차트는 모든 게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재무제표 보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결국 차트가 모든 게 녹아 들어가 있다라면 뭐든지 다 하는 주식은 녹아 들었다라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테슬라 재무제표 모르는 사람 있나요? 테슬라가 뭐 발표하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렇다면 차트를 봐야 되는데 차트를 보면 거기서 팔지 않은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본다라면 거기에 순응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 네. 근데 그 변동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우리 아침 장 시작 전에서도 얘기하는데 우리 다 그게 뭘까 다들 모르겠는 거라 일단 네.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지 예.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게 어저께 장 후반에 2시쯤에. 갑자기 네, 그냥 맞아요. 물량이 쏟아지면서 확 네. 뭔가 인위적인 움직임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AI에 의한 뭔가 오작동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아직 드러나진 않았죠. 드러나진 이유가. 않았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도 그랬나 봐요. 아침에는 조금 갭으로 떴었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개장 방송을 하면서 이제 유심히 봤는데 저도 어제 오후에 끝나고 봤어요. 그 2시 거 변동성을 못 보고 그때 이제 다른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못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 최근에 올랐던 주식들을 다 쳐봤어요. 동일해요. 이 봉의 크기는 달라도 직설적으로 여러분들은 에코프로 BM이 쫙 이렇게 됐잖아요. 처음에 저는 에코프로를 보니까 십자형이야. 야, 이거 왜 이래?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2시에 변동성이 있었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솔트룩스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마찬가지예요. 봉의 크기는 작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들 보고 있는 거죠. 대장주가 에코프로니까 저게 흔들리면 나도 매도 버튼을 누른다라는 건데
결국 이런 거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쪽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주를 갖고 있어요, 에코프로를. 그냥 나는 이거 진짜 갖고 있어. 근데 됐다 팔자. 그리고 그 사람이 혼자 팔았을 수도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 이쯤 됐으면 팔아라. 그것 때문에 나타난 변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밝혀지지 않는 거죠. 웬만하면 증권가에서 나타났던 뭐 오작동이라든지 프로그램이었다면 벌써 지금 소위 여의도 바닥에서 다 알려졌겠죠. 구체적인 실명 거론 안 돼도 누군가 때렸다더라. 근데 정말 개인 한 사람이 에코프로 갖고 있다가 야 팔아. 그래서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심리를 좀 쉽게 만든 거죠. 울고 싶대 뺨 때린 격이다라는 그 우리 속담이 생각이 나는데 항상 이유 없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이유를 알면 우리가 이제 그 야간에 어디 산에서 비박할 때 동물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모를 때가 무서운 거지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알면 안 무섭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좀 무섭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장기 투자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동의 안 하지만 네, 단기 과열. 네. 또 일부 분들은 뭐 지금 적정 평가가 이제 인정받기 시작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논란은 좀 차치하고라도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때 벌어질 수 있는 현상이죠. 지금 주식시장은 저는 둘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 갖고 계신 분들은 세상 진짜 이런 행복한 주식시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빠지면 심지어 여기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밀리면 사면 먹는데 무슨 소리냐. 네가 못 들어오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분들도 맞아요. 근데 못 갖고 있는 분들이 저거 별리다 얘기하는 것도 저는 약간의 좀 어폐가 있다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합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작년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항공주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쫙 수익을 냈겠죠. 특히 뭐 부산항공, 에어 뭐 이런 거 갖고 계셨는데 근데 그때 당시 2000지 소재를 갖고 계셨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 저걸로 갈아타야 되나? 여기도 이제 질문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제가 에코프로 팔아가지고 부산에어 사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한 몇 배 올랐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에코프로 갖고 계셨던 분들은 부산에어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들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내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움을 못 사는 거면 그냥 인정하세요. 저는 그래요. 전 쳐다를 안 봐요. 왜냐하면 내가 못 살 걸 아니까. 그러면 다음 종목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종목에서 올가을에 나는 또 템복을 먹을 수 있는 종목을 분명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연말에 가면 서로 똔똔인 거라. 그래야지 굳이 지금 에코프로 사야 돼, 에코프로 사야 돼요? 궁금하니까 물어보시는 건 알지만 어느 누구도 에코프로 사세요라고 얘기 못 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이거죠. 지금 가격에 더 사줄 사람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라는 거. 막대 잡기 게임이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 잡아줘야 올라가는데 그게 안 나오면 그때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시장의 증시의 특성을 이해하고 네.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이냐 단기 트레이딩이나 아니면은 새로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이건 뭐 그 로봇주나 AI주도 다 마찬가지죠. 어제부터 변동성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지금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오후에 또 2시나 2시 반쯤이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정도 안정을 찾으면 다음 주에 또 한 번 시세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근데 만약에 오후 들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어제는 감아 올렸잖아요. 감아 올리는 현상이 안 나타나면 월요일 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오늘 요 정도 여기서 그냥 끝났다. 그러면 월, 화까지는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월, 화까지도 안정이다라면 저는 다시 시세 분출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횡보 정도 수준만 나와도 수준만 나오면 다시 뿜어 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물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거기 때문에 급하게 팔 분들은 이미 팔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시 감아 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오늘자 저는 지금 정도 시세에서 더 밑으로 밀려버렸다라고 한다면 매도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실전 매매를 할 때 보면 상한가 말아올린 종목 있잖아요. 제가 이제 고객이나 그런 걸 갖고 있을 때 보면 이게 상한가가 더 내일까지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해놓고 잔량 줄어드는 것만 체크해요. 잔량이 100만 주 있으면 화장실도 갔다 오고 저희 증권사 직원들하고 농담 따먹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그게 쫙 줄어들고 10만 주가 딱 되는 순간 저는 그냥 엔터를 딱 때려버립니다. 그건 수급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수급을 다음 주 초반까지는 조금 긴장하시고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빠지지 않고 다음 주 초까지 일단 이 버티면 가격이 버틴다. 저는 뭐 지금 또 이게 슈팅이 밸류 나온다. 뭐 이런 걸 떠나서 한 번 더 갈 수 있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조심해야 된다. 조정이 올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차용주 소장님과 그 이번 주 있게 된 그 있었던 이슈죠. 이슈, 예. 네, 한번 주요 이슈를 분석해 보는 시간 가졌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